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 개론, 오늘은요 성격 심리학 마지막 시간 과학 그리고 학습 심리학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및 행동적 이론에 대한 성격 심리학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연합에 의한 조건화, 이거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전적 조건 형성, 이제부터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강화 또는 처벌로 인한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이 환경 내의 사물과 인물들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그 심리적 과정인 구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환경 내에서 어떤 사물, 인물들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인 구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구성 개념을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개인의 구성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성격 파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심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타고나는 어떤 유전적인 특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공동의 어떤 문화를 이루고 살면서 형성하게 되는 어떤 공동적인 그런 특질,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어쨌든 성격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자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하는 그 사람의 반응 경향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구성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성격 파악의 핵심이다라고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우리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제목에서 아니면 목차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반두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반두라의 자기체계인데요. 자,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행동은 자기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자기는 셀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자기 체계는요,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규제하는 모든 인지 과정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고 규제하고 이런 모든 인지 과정,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인지하는 그런 과정의 집합체다라고 자기 체계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동은요, 모방할 행동,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방하면서 뭐든지 다 배우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하고, 다른 밖에서 누군가 욕하면 욕도 따라하고, 좋은 말도 따라하고, 매체나 미디어 같은 걸 보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것들 다 따라하고, 이렇게 아동은 모방을 통해서 다 학습을 하는데요. 아동이 모방할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강화를 받게 되고 자신의 성격을 통합을 하게 되면서 성격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도 성격의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나 이거 되게 잘하는구나, 난 꽤 괜찮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다, 이럴 때는 자신감도 생기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 실수를 하지? 나 정말 못하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기 효능감을 낮게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울하고, 또 틀리고, 또 혼나고, 또 뭔가 실수할까 봐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겠죠. 자, 이번에는 로터라는 사람이 통제, 소재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 통제 소재와 내적 통제 소재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적인 통제 소재는 자신의 통제 밖 영역의 외부 요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그 요인들 때문에 외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뭔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외적 통제 소재.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하죠. 그렇죠? 이거 때문이야. 내가 못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야.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발전이 더디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환경을 빨리 파악하고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얼른 하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 이렇고 외부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내가 뭘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냥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런 얘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되겠죠. 자, 내적 통제 소재는요, 자신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면 뭐든지 지금보다 좋게 만들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내적 통제 소재입니다. 자, 자기 지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기 지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귀인, 자,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 그쵸?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귀인은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귀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인,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원인, 그 다음에 내부기인은 내부적인 원인,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기인은 일의 결과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고 내부기인은 일의 결과를 해당 사람 내부에서, 나의 내면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자기 봉사적 편향, 이 편향은 무엇일까요? 자기 고향적 편향, 자기 위주 편향. 성공은 나 때문에 성공한 거고 실패하거나 뭔가 문제 생긴 거는 남 탓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봉사적 편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기 고향적 편향,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현 성격 이론입니다. 성격의 특성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 특성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 신념으로서 타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어떤 틀로 이용할 때 내현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A유형과 B유형이 있어요. 1950년대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뭐 심장병 이런 관련에 대해서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프리드먼이랑 로젠만이라는 사람이 밝혀내게 된 이런 성격 유형인데요. A유형과 B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혈액형, A형, B형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유형을 그냥 A유형, B유형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A유형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A유형은 그러면 어떤 특질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정욕적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경쟁심이 강하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신경을 엄청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다 에너지를 또 되게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래 정력적인 사람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아, 나는 에너지 많은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오나요? 우리가 일 너무 많이 했을 때 뭐가 오나요? 소진이 오죠, 소진. 그래서 정력적이고 에너지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자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상으로 훨씬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자기도 모르는 새에 써버리다 보면 굉장히 이제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뭐 해야 돼 라고 마음먹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었는데 그거 안 하면은 막 너무 답답해하죠, 스스로가.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자, 공격적인 말투로 표출을 하기도 해요, 소통할 때.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막 쉽게 버럭 화를 낸다거나 감정이 굉장히 불같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경쟁심도 강하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고 성격이 급하니까 또 빨리빨리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점들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 중에 또 하나는 동기가 굉장히 높다. 이걸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쵸? 난 이거 해야 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런 동기가 굉장히 뚜렷하고 동기가 높기 때문에 뭔가 실행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뭔가 결과도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막 경쟁심 막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뭐든지 좋은 결과 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막 쪼이는 거죠. 마음이 쪼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달려가지고 결과를 잘 냈을 때는 또 막 성취감도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때 굉장히 또 막 신나죠.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평소 때 자기 자신을 빨리 해야 되고 좋은 결과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생각한 거 빨리빨리 옮겨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도 많고 그다음에 많이 움직이고 많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돌볼 겨를이 많이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감정도 계속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기복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B형에 비해서 A형이 더 높다라고 나온 거는 사실 이 유형의 성격만 지금 특징만 우리가 살펴봐도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유형 한번 볼까요? A유형이랑 뭐 거의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겠죠. 자, B유형은 낙천적이다. 그리고 느긋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 내는 거는 A형보다는 확실히 좀 느리기는 하겠죠. 느긋하니까. 느긋하게 움직이고 느긋하다 보니까 좀 미루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A유형은 다 해놓고 기다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일 때 B유형은 계속해서 그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일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은 많이 힘들지 않겠죠. 느긋하게 시간 안에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하니까. 그리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려 깊은 사람들이 B유형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B유형은 좀 뭐든지 느긋하고 차분하게 일 처리를 하는 반면에 A유형에 비해서는 결과를 빨리빨리 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A유형에 비해서 뭔가 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시도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A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성격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이제 우리가 학습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학습의 정의부터 볼게요.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아지잖아요. 더 긴 세월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더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회사를 퇴직한다거나 내가 이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고 정말 이제 평생 학습의 시대가 정말 열린 지가 벌써 한참 됐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학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은 지식이나 기술의 획득이라고 말씀드렸고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식과 행동의 영속적인 변화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습의 특징은 무엇인가? 학습은 일반적인 지식 습득뿐만이 아니고 혼자 양치를 한다거나 신발끈을 맨다거나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조금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 중에서 배우자와 사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랑 같이 살다가 친구가 뭐 멀리 뭐 고향으로 떠났다든지 헤어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늘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또 친구랑 이렇게 친한 친구랑 같이 살다 보면 늘 그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내 곁에 없고 좀 이별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던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일 하나하나도 우리가 모두 학습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학습에 의한 변화는 여러 상황이나 시각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학습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은 우리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 지각, 반응,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기는 뭐예요? 학습에 대한 동기는 뭐예요? 아, 내가 공부해야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동기를 가지고 아,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각은 학습적 자극을 수용하는 것. 공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했어요. 뭔가를 배우는데 그 배우면서 그 배우는 거에 대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자극을 잘 받아들이는 거. 지각, 학습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내가 학습 지각을 통해서 내가 그 얻은 거, 인지한 거, 지각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수용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는가, 내가 배운 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반응이라고, 학습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상 또는 강화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더 강화물을 줘서 아, 내가 공부를 더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이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뭐 10점 올려, 뭐 평균 몇 점 올려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거 사줄게. 아니면은 엄청 큰 칭찬을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상 또는 강화가 되겠죠. 자, 학습 이론의 개념입니다. 학습 이론의 관점은요, 인간의 발달에 환경이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환경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뭐 관계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학습 이론의 개념에서도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발달에 환경이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그 주어진 환경에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어떤 개인의 그 적극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 주관적인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변화. 뭐 적극적으로 내가 환경이 이렇다. 근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변화는 주관적인 노력과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이 관점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 이론의 개념은 무엇인가? 발달은요, 특성 자극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획득함으로써 학습 경험이 서서히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학습을 하면 그 학습을 계속 하면서 천천히 누적이 되잖아요. 내가 배운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특성 자극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획득하면서 학습 경험이 서서히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점진적,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천천히 더 이렇게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누적돼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길게 시간을 두고 가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학습 이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발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이론적 관점은 단편적인 행동이 획득되는 기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연적인 일상의 삶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적응해가는 개개인의 발달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까 학습에서는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발달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적인 조건 형성. 자,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파란 글씨,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다. 파블로프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 그 실험 하고 여러분들 금방 아시죠? 자, 우측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올려놨어요.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이에요. 자, 개를 저기다가 저 자리에다 놓고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 반응 이론은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개의 침 흘리는 반사 행동을 연구한 이제 그런 연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자, 처음에는 반응이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중립적이던 자극이 무조건적 자극이랑 결합돼서 나중에는 무조건 자극의 제시 없이도 조건 자극만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딸랑딸랑 하고 우리가 종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먹이를 주지 않아도 딸랑딸랑 종만 흔들면 우리가 먹이를 줄 때마다 계속 종을 흔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어도 개는 아, 먹이를 주려나 보다 하면서 막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파블로프가 하면서 아, 뭐 조건 반응이다, 뭐 중립 자극이다, 무조건 자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의 기본 구조가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리는 어떤 동물의 무조건적인 반사 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블로프가 개한테 먹이 주기 전에 바로 전에 소리 자극을 주는 거죠. 그쵸? 종 흔들다 그랬잖아요. 소리 자극을 먼저 개한테 주는 거예요. 개는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잖아요. 소리 자극이 먹이랑 같이 제시되는 과정이 조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만든 거예요. 자, 소리 플러스 먹이.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 소리 자극은요, 침을 흘리는 반사 행동. 그러니까 종만 흔들면 아, 먹이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침을 흘리는 게 그 이제 반사 행동이라고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침을 흘리는 반사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중성 자극. 조건 형성이 일어나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소리 자극만 제시되고 먹이는 주지 않더라도 개는 침 분비 반응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랑 소리를 우리가 한꺼번에 세트로 해가지고 자극을 줬어요. 그쵸? 자극을 줬는데 이 조건으로 우리가 조건 형성을 했는데, 자, 먹이는 빼버리고 이 두 개, 소리와 먹이가 합쳐져 있다가 먹이는 빼버리고 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개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도 개가 어떻게 됐나요? 계속 침을 흘린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 번 이게 반복이 되면 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세트로 하다가 먹이를 빼버리고 종만, 소리 자극만 줘도 개는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본인이 반복해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먹이 주지 않더라도 개는 침 분비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한 학습 원리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의 원리는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시간적으로 동시에 혹은 무조건 자극보다 조금 앞서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은 이거예요. 종 흔들면서 먹이 준다. 이게 조건 자극이죠.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적 자극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혹은 무조건 자극보다 조금 앞서서 줘야 된다. 그래서 조건 자극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거기서 훈련이 되거나 거기서 반복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 이후에 나중에 조건 자극 이게 무조건적 자극보다 조금 앞서서 조건 자극을 줘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아,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학습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극을 줬을 때 아, 그렇게 그냥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자극을 받고 뭔가 반사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원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도의 원리는요. 무조건 자극은 나중에 제시되는 자극물의 강도가 처음에 제시된 자극물의 강도보다 강하거나 동일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처음에 선물 받았는데 내가 시험 잘 봐가지고 부모님이 그럼 선물 줄게. 시험 이번에 한번 성적 좀 올려봐. 이렇게 해서 성적 올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되게 비싼 전자기기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받았어요. 선물을. 그럼 두 번째 내가 성적 더 높여봐. 내가 또 선물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책을 받았어요.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강도가 뒤에 가서 더 약해지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강도의 원리고요.
일관성의 원리. 조건 자극은 일관된 자극으로 조건을 줘야 돼요. 처음에는 종을 흔들면서 먹이를 주다가 두 번째는 종을 안 흔들고 뭐 먹이랑 또 다른 자극을 주고 이렇게 계속 막 다르게 자극을 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자극을 줄 때는 무조건 계속해서 일관되게 똑같이 자극을 줘서 그걸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자극이 들어가더라도 이거였어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반사 행동을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관성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예요. 자, 실험 준비. 음식물이 없는데도 음식을 안 줬는데도 종만 쳤는데도 어떻게 타액이 분비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자, 실험 준비. 뭐 이렇게 하고요. 훈련 전 단계에는 이제 음식, 무조건적 자극, 무조건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계속 주죠, 걔한테. 그러면 타액이 분비가 돼요. 그죠? 침이 나오죠. 그런데 자, 종소리 이제 중성 자극인데 종소리를 준다. 훈련 전 단계에서는 음식은 타액 분비가 침이 나오지만 종을 흔드는 거는 침이 안 나와요. 그쵸? 훈련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못했어요. 인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훈련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훈련 단계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 간격으로 계속 종을 흔들 때는 무조건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계속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종을 흔들 때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짧게 해가지고 계속 또 종 흔들면서 또 먹이 주고 종 흔들면서 또 뭐 한 30분 지났는데 또 주고 10분 지났는데 또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 단계를 이제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종소리 하면은 음식 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훈련 후에 나중에 이제 종소리 먹이 주지 않고 종소리만 이렇게 딸랑딸랑 조건 자극을 주면 침이 나오는 반사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건 반응을 한다. 자, 조건 자극을 다른 거 없이 조건 자극만 해도 조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침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러면 조건 반응이 학습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자극과 반응. 고전적 조건화를 위해서는 반사 반응을 유출시키는 반응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걔가 침을 흘리는 그 반응이 그 반사 반응이겠죠. 자, 종소리는 중립 자극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먹이는 무조건적 자극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종소리가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액 분비는 조건 반응, 그쵸? 조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자극과 반응. 자,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제가 뭐 무조건 반응, 중립 자극, 중성 자극, 조건 자극 이런 얘기 했는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적 자극은 반사 반응을 유발시키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먹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적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자극은 이 무조건적 자극 주기만 하면 반사 반응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자극을 줄 때 우리가 무조건적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한테 먹이 줄 때 동물이 먹이 먹으려고 막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 받으면 그거에 대한 막 반사 반응을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무조건적 자극입니다. 그다음에 무조건적 반응은 무조건적 자극을 줬어요. 우리가 동물한테 걔한테 먹이를 줬어요. 고기를 줬어요. 그 고기 무조건적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이 나와요. 그럼 걔가 어떤 행동이 나왔어요? 침 흘리는 행동이 나왔잖아요. 자, 그 유발되는 반응, 침 나오는 반응, 그게 무조건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 중립 자극을 중성 자극이라고도 해요. 용어를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요. 그 자체로는 무조건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종 흔들었잖아요. 종은 사실 종 흔드는 것만으로 걔가 침을 흘리지 않았죠. 종 흔드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그 자체로는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을 중립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성 자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까 종 흔드는 거 중성 자극이고요. 조건 자극은 무조건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성 자극, 아까 종 흔드는 거, 그 중립 자극이 무조건적 자극이랑 같이 짝을 이루는 거,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랑 그 다음에 고기, 그죠? 무조건적 반응이었잖아요. 무조건적 자극이었잖아요. 무조건적 자극, 중성 자극. 그래서 고기와 종이 세트가 됐어요. 그래서 짝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반응을 우리가
조건 반응이라고 해요. 종소리가 처음에는 이게 뭐 그냥 중립 자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곡이랑 같이 짝이 지어지면서 뭐가 돼요? 새로운 반응이 돼서 조건 자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자극이 가면 또 조건 반응이 나오죠. 조건 자극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반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조건 자극 아무리 고기 안 주고 그냥 종만 흔들어대면 조건 반응 안 해요. 그때는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간 간격을 짧게 두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조건 자극만 흔들어도, 그러니까 종만 흔들어도 짝 없이, 고기 없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건 반응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이에요. 지연 조건 형성이 있고요. 흔적 조건 형성이 있어요. 자, 지연 조건 형성은요, 중립 자극을 제시하고 나서 짧은 시간 이후 한 0.5초 정도니까 굉장히 짧아요. 중립 자극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중성 자극, 아까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런 자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자극을 제시하고 나서 짧은 시간, 0.5초면 진짜 금방이죠. 0.5초, 짧은 시간 이후에 무조건 자극을 또 다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만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주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두 개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종도 흔들지 않고 그 다음에 고기도 주지 않는 거예요. 조건 형성 중에서 이렇게 종을 갑자기 딸랑딸랑 흔들고 갑자기 고기를 딱 줘요. 짧은 시간이에요. 0.5초 지나서. 그럼 우리가 1초 지나기도 전에 종 흔든 다음에 바로 고기 주니까 뭐라고 인식하겠어요? 이것도 종 흔들면은 밥 주는구나, 고기 주는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겠어요? 자, 시간을 짧게 두지만 지연 조건 형성이에요. 시간을 짧게 두지만 조건 형성 중에서 이론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짧은 시간을 측정한 뒤에 무조건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 딱딱 재가지고 그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무조건적 자극을 제시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건 형성 중에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흔적 조건 형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중립 자극의 철회, 그러니까 중성 자극 아까 종 흔든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적 자극 제시. 무조건적 자극은 고기 주는 거예요. 그 제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는 조건 형성이에요. 그래서 종 안 흔드는 거, 그 다음에 고기 주는 거,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시간 간격 차를 두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이런 조건 형성을 우리가 흔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흔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 형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습자는 중립 자극과 무조건적 자극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간격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지나면은 내 느낌에 줄 것 같아. 무조건적 자극 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 형성 방법은 흔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동시 조건 형성입니다. 중립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동시에 제시를 했다가 동시에 제거하는 거죠. 자,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이 변별이 되지 않아서 조건 형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동시에 했다가 동시에 그냥 걷어버리니까 어떤 게 중립 자극이고 어떤 게 무조건적 자극인지 잘 변별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후향 조건 형성, 역행 조건 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보다 먼저 제시되는 것으로 조건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보다 먼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조건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빨간 색깔 단어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습득, 소거, 자발적 회복. 뭐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단어 같은데요. 습득은요, 새로운 조건 반응이 형성이 돼요. 또는 확립되는, 형성되거나 확립돼가는 과정. 그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학습을 했다, 훈련을 했다, 뭔가 습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거기서 습득이라는 단어를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거, 자, 무조건 자극이 없이 조건 자극만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면 이미 습득되어 있던 조건 반응의 강도가 약해지고요. 결국에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무조건적 자극, 뭐 이렇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막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무조건적 자극이 없이 조건 자극만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하면서 뭐 알려주기만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면 이미 습득되었던 것조차 조건 반응의 강도가 떨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이제 없어져,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발적 회복이에요. 소거되어서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반응.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자발적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 자극 일반화예요. 특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학습한 유기체가 원래의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극에 노출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개한테 우리가 무조건적 자극으로 고기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기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종을 흔들면서 소리 자극까지 같이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원래 자극과 유사한 자극, 그러니까 종을 치지 않고 뭐 이렇게 다른 악기를, 종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악기를 뭐 이렇게 뚱뚱뚱 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그 자극을 받아왔던, 이미 습득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소리를 내주면 그와 예전과 똑같은 그 반사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조건 반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습관화예요. 반복적으로 자극을 제시하면 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반응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을 계속 제시하면 그냥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그 자극을 받아서 좋다 또는 싫다 이게 아니라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생활의 일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별. 유사한 어떤 두 자극의 차이가 변별력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식별에서 각각의 자극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 그래서 이거는 변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요. 손다이크라는 학자가 손다이크 효과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문제 상자 속의 고양이에요. 자, 손다이크가 배고픈 고양이를 상자 안에다가 넣었어요. 상자 안에다가 배고픈 고양이를 넣고 거기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페달, 그러니까 그 상자는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자예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고양이가 알 수 있게 밖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자인데, 그런 상자 안에 아주 배가 고픈 고양이를 넣어놓고 그 안에 조그만 페달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페달을 이렇게 밟고 아니면 페달을 건드리면 페달이 눌리면서 그렇게 문이 빗장이 열려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서 밖에 바로 앞에 먹이를 놔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고양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밖에 먹이가 보이니까 나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페달을 밟으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뭐 발을 가지고 뭐 움직여서 뭐 문을 연다든지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빗장이 열려서 상자 밖에 있는 놓여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고양이한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달을 사람이 뭐 눌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페달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는구나, 문이 열리니까 바로 먹이가 보이는구나, 이걸 고양이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이 되게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페달을 어떻게 누르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누르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눌러주고 자기 발로도 어떻게 하다가 슬쩍 눌렸는데 열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학습이 되면서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꾹 누르고 나가는 거죠. 자기 집처럼 학습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자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효과의 법칙이라고 손다이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손다이크는 고양이가 학습한 것은 정확한 반응 강도의 증가, 그러니까 반응이 계속 될수록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효과의 법칙에 대해서 손다이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효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시행이 거듭되면서 계속 이제 그 비슷한 그 동작이나 그런 학습을 반복을 하면서 부정확한 반응 정도는 점차 감소가 되고요. 대조적으로 정확한 반응이 올라가죠.
그쵸? 학습이 되니까 처음에 페달을 제대로 못 밟고 막 이렇게 발 미끄러지거나 문을 제대로 못 열었다면 계속 반복할수록 더 정확하게 페달을 누르고 문을 열고 나가서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유일한 반응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응에 이어서 보상이 바로 주어진다. 그러면 그 반응은 강화가 되겠죠. 내가 페달을 잘 밟았는데 나가자마자 진짜 맛있는 먹이가 있었어. 그러면 페달을 계속 잘 밟고 나가려고 하겠죠. 대조적으로 보상이 없거나 내가 그걸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거나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그럼 반응이 약화가 되겠죠. 페달을 안 밟겠죠. 효과의 법칙은 적자 생존, 자연 도태설과 유사한 말인데요. 적절한 반응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적절하지 않고 부적절한 반응은 제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이론이 효과의 법칙, 손다이크가 얘기하는 효과의 법칙입니다. 자, 스키너, 여러분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스키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과와 연합한다. 뭔가가 강화가 되면 행동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처벌을 해요. 그러면 행동이 떨어져요.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알고 막 칭찬을 해주고 기사를 내줬어요. 이 사람이 글쎄 이런 미담을 벌이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강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행동을 내가 이런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인정받는구나 하면서 그런 행동이 나도 모르게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내가 길에다가 쓰레기를 휙 버렸어요.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뭐 우리가 쓰레기 휙 버린다고 잡아가진 않지만 그걸 버리는 걸 보고 거기다가 그거 버리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 했어요. 그쵸? 경고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다니면서 내가 무심코 그냥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행동이 감소하는 거예요. 스키너는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을 정교화했어요. 그래서 스키너가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을 정교화하면서 그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자, 효과의 법칙, 보상받은 행동은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스키너의 행동공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을 때 스키너가 개발한 이런 행동공학에 바탕을 둔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이런 행동에 관련된 이런 이론들을 착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행동이 강화가 되더라. 하던 거를 우리가 사람한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받아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실행하고 더 많이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걸 학습에 적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아이는 학습을 더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행동공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강화 원리는요, 보편적으로 개인차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차는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강화가 주어지면 좋은 걸 했을 때 강화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그 강화가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차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작 반응에서 그 유기체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조작 반응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행동으로 이러한 반응이 환경에 작용해서 환경 변화를 유발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작 반응 그 반응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실험을 해요. 쥐 실험을 하는데요. 그 반응률을 측정하는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키너 상자. 자, 이걸 이제 스키너 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키너 상자에서 그 배고픈 흰쥐를 집어넣어요. 상자에다가. 그리고 지렛대를 그냥 쑥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쥐가 막 배고프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찍찍찍찍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앞에 조그만 지렛대가 있으니까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건드렸는데, 지렛대가 눌렸는데 먹이가 똑 떨어진 거예요. 먹이가 들어온 거예요. 먹이컵에서, 조그만 먹이컵 안에서 먹이가 똑 떨어졌어요. 지렛대를 건드리니까, 레버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쥐가 또다시 우연히 지렛대를 톡 쳤는데 먹이가 또 나왔어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그러면 먹이가 나오네 하면서 지렛대를 자주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학습이다라는 거예요. 스키너는 이렇게 쥐를 가지고 스키너 박스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했어요. 자, 스키너 그 반응에서 자,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한 뒤에 그 유기체가 원하는 것, 보상을 원하든지 아니면은 뭐 혐오 자극을 제거한다든지 등등의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행동을 더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 행동을 많이 하게끔 이거를 하자. 그러면서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어요. 정적 강화는요, 이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너무 잘했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진짜 좋은 결과가 있었네 하면서 칭찬을 해준다든지 학교에서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적 강화이고요. 부적 강화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를 안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되게 잘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하게 해줄게. 그러면 학급 청소에서 빼줄게. 예를 들면. 아니면은 너 이번에 집에서 부모님이 너 이번에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봤고 또 좋은 결과까지 냈으니까 일주일 동안 방 청소 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청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도피학습, 회피학습 이런 말들이 있는데, 도피학습은 혐오 자극을 피하기 위한 반응의 습득이고요. 회피학습은 혐오 자극에 대한 신호를 단서로 한 반응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부적 강화가 없어져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학습이에요. 회피학습은요. 자, 강화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도피학습, 회피학습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피학습은 혐오 자극을 피하기 위한 반응의 습득이에요. 그러니까 실험 상자 안에서 전기 충격을 이렇게 줄 수 있게 된 상자예요. 그래서 그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쥐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뭐 구석으로 좀 피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도피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벌금 안 내려고 우리가 뭐 그 교통 수칙 지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도피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피학습은 혐오 자극에 대한 신호를 단서로 한 반응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부적 강화가 없어져도 오래 유지된다라고 한번 설명드렸죠. 자, 이거는 실험 상자 안에 전기 충격을 주기 전에 빛을 신호로 제시하면 전기 충격을 주기 전에 빛만 봐도 쥐가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빛만 주면은, 빛만 이렇게 보여주면 쥐가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부적 강화가 없어져도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조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먹이와 같은 강화물을 이용해서 원하는 행동을 점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점점 천천히. 자, 강화물에는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이 있어요. 2차 강화물은 우리가 조건 강화물이라고도 부릅니다. 1차 강화물은 생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강화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선천적인 강화물이죠. 그냥 주면은 이거 좋은 거네 하고 강화물로서의 가치를 느끼는 거, 그걸 우리가 1차 강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차 강화물은 1차 강화물과 같이 연합해서 함께 강화되는 조건 강화물을 의미를 해요. 함께 쓰는 거. 2차 강화물의 효과는 뭐 직접 간접적으로 1차 강화물에 의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 인정해 주는 거, 뭐 도움 주는 거, 이런 것도 2차 강화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 강화물은 강화력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좋은 거 받았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좋은 걸 받았어요. 강화물을. 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내가 원하던 무언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받을 때 뿐이지 그게 좀 쓰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 감동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강화력 감소 속도가 빠르다. 2차 강화물은 강화력 감소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1차 강화물에서는 행동의 즉각적인 강화가 어렵다. 이거 받았다고 행동이 금방 확 변하지는 않는다. 2차 강화물은 행동의 즉각적 강화에 용이하다. 그리고 1차 강화물은 훈련과 실험 과정에 지장이 있어요. 강화물을 먼저 확 줘버리면 그 다음에 훈련 안 하려고 그래요. 강화물 받았으니까. 아 됐어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동물한테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먹이를 줘버렸어요. 배가 부르면 한동안 배고플 때까지 못하죠. 2차 강화물에서 훈련, 실험 과정에 방해가 덜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차 강화물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만 효과적이다. 그리고 2차 강화물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2차 강화물에 대한 장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강화물의 종류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즉시 강화물, 행동을 보인 뒤에 즉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즉시 강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지연 강화물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시간을 일정하게 지연을 시킨 다음에 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보인 뒤에 일정 시간 이후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월급을 받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지연 강화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일반화된 강화물은 하나 이상의 보상과 연합되어서 중립자극 자체가 강화물의 속성을 띠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자극 이렇게 더해졌을 때 한 가지 자극이 없어도 그 다음 이 중성자극, 중립자극 자체가 강화물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일반화된 강화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학습의 조건은 뭐라 그래요?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동기, 지각, 반응, 그 다음에 보상 또는 강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동기는 뭐예요? 학습의 동기는 뭐예요? 아, 내가 공부를 꼭 해야 돼.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의 욕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나한테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학습의 조건 중에서 동기이고요. 학습 욕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 어떤 자극을 수용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 지각해서 받아들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반응. 지각해서 받아들이는 그 수용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그죠? 바깥으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상 또는 강화. 우리가 이제 보상, 강화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계속 나눴죠? 그래서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1차적 강화, 2차적 강화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우리 공부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성적인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연합이 되면 같이 짝꿍이 돼서 같이 나가면 조건 반응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 했잖아요. 개 실험에서 처음에 고기랑 종 치면서 같이 줬어요. 그쵸? 그래서 고기는 무조건적 자극이에요. 고기 주면은 무조건 침 흘려요. 그쵸? 무조건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자극인데 고기 주는 무조건적 자극과 그 다음에 종을 흔드는 자극, 중성적 자극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2개를 같이 줘서 몇 번을 반복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득이 됐네요. 그래서 학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이제 무조건적 자극, 고기를 주지 않더라도 이런 종 흔드는 중성 자극만 있어도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 반응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요. 이거 스키너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스키너도 쥐 실험했죠. 스키너 박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쥐한테 어떤 실험했나요? 쥐가 이렇게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고, 그쵸? 지렛대를 눌러서 먹이가 나오는 거를 습득할 수 있게 계속 뭐 우연히 건드렸지만 먹이가 나온다. 우연히 또 건드렸는데 먹이가 또 나온다. 이렇게 몇 번만 반복되고 나면 이거 건드리면 먹이가 무조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행동을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조작적인 조건 형성에서 강화뿐만 아니라 그거 이제 우리가 아까 그렇게 조작해서 스키너 박스를 만든 게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잖아요. 조작을 했잖아요. 그죠? 조건을. 그래서 강화뿐만 아니라 인지적, 신경적 요소도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까요? 자, 문제. 고전적인 조건 형성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적 자극을 배열할 때 조건 형성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배열은 뭘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자극, 그 다음에 무조건적 자극을 배열을 할 때 조건 형성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거. 어떤 배열일까요? 동시적 배열일까요? 지연 배열일까요? 흔적 배열일까요? 후진 배열일까요? 아까 지연 배열이 가장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 잔소리를 하신 어머니가 있어요. 잔소리하는 어머니로부터 나 벗어나고 싶어, 정말 잔소리 듣기 싫어, 이럴 때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 할 때마다 내가 자꾸 집 밖을 나가게 되니까 집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뭐에 해당하나요? 자, 정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부적 강화. 자, 요거는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싫은 거를 안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잔소리 듣는 거를 안 하고 싶어서 집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성격 심리학 마무리를 하면서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실험과 함께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 드렸던 거에 대해서 잘 그 내용을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론 공부, 개념 공부 하실 때도 훨씬 더 암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째로 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학습 심리학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